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천연염료하고 이제 저번 시간에는 염색의 기본 개념들을 저희가 이제 설명을 했고, 오늘은 천연색소하고 화학색소하고 구조적으로 그리고 그 특성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할 건데, 아마 이제 이 수업 강의를 듣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이 훨씬 천연색소하고 화학색소가 어떻게 다른지를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번 수업 시간에 연결해서 좀 더 염료 농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염료량, 사용하는 염료량을 결정짓는 그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은 이미 화학염료를 염색하는 업체에서는 이미 이게 공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천연색소에서는 색소 자체의 농도가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식을 접하기는 사실 조금 무리는 있으나, 그렇지만 또 기본적으로 이 농도 개념, 그리고 이 농도 개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태양빛이 발전소 파란불로 이렇게 7가지의 그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듯이 그에 대한 굴절 파장으로 농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중에는 화학염료하고 천연색소의 그 구조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연염색으로서 제품을 만들고 상품화시킬 때 좀 더 더 나은 괜찮은 그런 제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 화학염료하고 천연염료하고 우선적으로 구조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천연염제를 추출하고 색소를 얻을 때 천연염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자연물, 식물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쉽게 얻을 수 있지만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연색소 중에는 종류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화학염료는 소재별로 여러 가지 염료가 있겠지만도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화학염료든 천연염료든 가장 기본적으로 인증이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지금은 가장 기본적으로 품질하고는 상관없이 이 염료에 유해 물질이 있나 없나 그 인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연염료에서는 마찬가지로 화학염료도 마찬가지예요. 화학염료도 가장 높은 등급인 브루사인 인증이 있고 지오테스 인증이 있고 에코텍스 이런 기타 여러 가지 그 인증이 있는데, 천연염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보통 지금 현재 그 인증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브루사인 인증은 천연염료로는 아직 아무도 인증받은 것들이 없어요. 그렇지만도 화학염료조차도 브루사인 인증까지 받은 염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는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더 강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천연염료라 해가지고 결국 그게 상당히 결국엔 천연염색을 하는 이유가 사람이 살기 위한,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요즘 한참 대두되고 있는 탄소 중립이라든지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화학염료 구조하고 천연염료 구조하고 단순한 비교를 해볼 건데, 우선 구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천연염제가 우리가 물로 열수 추출로 끓여낼 때 거기서 색소가 나오기 때문에 천연염제가 완전한 수용성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천연염료는 절대 수용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염제를 끓이려고 그 고농축 분말을
아무리 이렇게 용이하고 분산을 시켜도 교반을 수동하면 금방 스레치가 생겨버려요. 그럼 그런 것들은 완전한 수용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수용성은 교반에서 용해해놨을 때 아주 투명하게 밑에 스레치카람 앉는 게 없이 그런 상태가 유지가 돼야 완전한 수용성 염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연염료는 뭐냐? 염료의 구조를 우선적으로 하나를 보게 되면은 모든 대부분의 식물성 염제에서 추출한 구조들은 대부분이 친수성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하고 친하다는 소리예요. 물이 있으면 분산 종해가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도 완벽하게 되지는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선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천연염료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통상적으로 세 가지 정도 식물성, 동물성, 강물성 통상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데 덧붙여 가지고 요즘에는 미생물 색소 그리고 한 발 앞서서 요즘에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코프렌들리한 염료도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많이 보편화가 안 돼 있지만도 식물성 색소와 에코프렌들리 친환경 염료까지 이제 이렇게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분위기지만도 실질적으로 미생물 색소와 친환경 염료는 아직까지는 많이 보편화가 안 돼 있다. 그렇지만도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점차 많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든 그 사물 그리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색소를 띠고 있는 이런 데서는 반드시 굴절 파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통상적으로 염료의 굴절 흑광도를 측정하고 파장을 보면은 380 나노메타, 그 다음에 780 나노메타 이 범위에서 우리가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보이고 노랑이 노랗게 보이는 이런 부분이 과시광선부에서 380에서 780 나노메타 이 파장 사이에서 우리가 모든 색을 보고 우리가 무지개 7색깔 무지개 이 색상이 보이는 이유가 이 가시광선부에서 다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하 UV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자외선 그리고 과시광선부를 벗어난 파생되는 큰 부분을 이제 적외선이라고 해요. IR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적외선 부분 여기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모든 색을 판별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파장 흑광도를 우리가 측정을 해가지고 화학염료든 천연염료든 색소를 색소 농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화학염료에서 나오는 색소 파장 굴절율은 최대 흡수 파장이 아주 안정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천연염료, 천연염제는 단일 물질로 이루어진 천연염제가 거의 없어요. 쪽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우리가 잘 아는 국두생이라든지 대황, 그리고 잡초, 아선약, 심지어는 메리골드 이런 것까지도 보면은 그 지표 물질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은 최소한도로 하나의 염제에
최소 3개에서 4가지 그 이상의 그런 염제들이 혼합이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농도를 측정하려고 하다 보면은 염제들의 특성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제네흡수 파장을 저희가 안정적으로 찾기가 측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상당히 흔들린다는 소리죠. 화학염료는 예를 들어서 면, 반응성염료, 수용성 염료, 기타 분산 염료, 합성 섬유에서는 심지어 그런 분산 염료까지도 농도를 측정하면 재배 흡수 파장이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천연색소일 경우에는 한 가지 단일 염제에서도 여러 가지 혼합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희석을 해서 염액을 타놓으면 이 자체에 우리가 UV 파장을 찍었을 때도 상당히 재배 흡수 파장이 많이 흔들린다. 그리고 그 진동이 조건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조건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UV 스펙트로메타 과학 기계로만 찍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농도 측정법을 다 동원해서 평균값을 여러 번 구해서 거기서 안정적으로 재배 흡수 파장을 찾는 경우도 있고 화학염료 대비해서 유사한 색을 스탠다드로 두고 대비해서 또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농도를 측정하고 있어요. 우선 가장 천연염료하고 화학염료의 큰 차이는 뭐냐면 화학염료는 대부분이 소재별로 거의 단일 물질로 이루어집니다. 단일 파장을 나타내는데 천연염제 또는 천연염료는 일단 소재별 이걸 무시하더라도 이 지표물질 자체에 최소 3가지에서 많게는 5가지 이상으로 최소 5가지 이상, 최소 3가지에서 5가지 이상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화학염료는 대부분의 이제 합성을 해서 색소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 자체 단일 물질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옐로 그 원색의 옐로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 그 원색의 레드, 원색의 블루 이런 가지 단일 물질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데 천연염제는 이렇게 단일 그 염제 하나에도 지표 물질이 여러 가지가 섞여서 색이 나오다 보니까 그 자체에 원색의 레드, 화학 염료 대비해서 원색의 레드, 원색의 노란, 원색의 파란은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인디고, 쪽염색, 쪽색소 외에 기타 나머지 일반 염제는 단일 염제를 맞추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색소를 가지고 염색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똑같은 색을 내기 위해서는 화학염료 염색 레시피를 잡는 것보다도 천연염료 염색 레시피 잡는 게 어떻게 보면 간단할지는 몰라도 상당히 힘들어요. 어느 순간에 어떤 요인에서 불이 불식간에 색상 자체가 완전히 체인지되는 현상도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또 색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지표 물질이 여러 가지로 혼재되어 있는 걸 염색 농도를 정확하게 재현성을 위해서 또 QC, 품질 안정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농도를 결정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도 일단은 굴절 바작 최대 흡수 바작 기준을 잡을 때 많이 최소한 3-4가지 또 5가지 정도의 코람염제로 색소 특성이 나타나는 중에서 우선 집행물질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보완책으로 UV 스펙트로메터나 저번 시간에 수업에서 설명을 했듯이 여러 가지 농도 측정법으로 또 비중법으로 이 자체로서 평균적으로 여러 번 측정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최대 흡수 바장으로 생분들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염료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수용성 물에 잘 없는 염료고 이거는 그냥 친수성 물하고 친하기 때문에 물만 있으면 언제든지 녹을 수 있고 분산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진 걸 친수성이라고 하고, 수용성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달라요. 수용성지라고 있는데 수용성기는 대표적으로 이걸 또 다른 말로 SO3H인데 이게 술포기. 화학염료 대표적인 우리가 지금 천연염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 천연염색으로 검정색 블랙을 내기, 다크 블랙을, 딥 블랙을 내기가 상당히 관심이 많고 힘든데, 먹이나 강물성, 숯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 식물성 염제, 동물성 염제로서 풀 블랙, 딥 블랙을 검정을 내기가 상당히 힘든데 화학염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천연염색에서 보지 못한 순수한 블랙, 딥 블랙을 얼마든지 여러 종류의 타입으로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화학염료의 블랙은 이게 CI 넘버, 보통 색소를 띠고 있는 모든 컬러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 CI 넘버라고 있어요. CI 넘버 또는 ICI 넘버라고 국제적으로 컬러의 넘버, 고유의 넘버, 통용되는 넘버가 있는데, 이거는 발효성 염료, 면 전용의 수용성 염료, 그래서 이걸 발효성 염료라고 해요. 발효성 염료의 CI 넘버가 CI 리액티브 블랙 5번이라는 염료 구조예요. 수용성기, 이 염료는 상당히 용해도가 뛰어나요. 용해도가 뛰어난다는 소리는 적은 물에 염료가 상당히 많이 완벽하게 녹는다,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걸 용해도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구조를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수용성기 술포기가 SO3H가 이 구조에 몇 개가 있냐면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4개의 술풍기를 수용전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염료는 물론 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체적으로 용해도가 상당히 양호한 특성을 띠고 있지만도 무한정도 많을 수는 없어요. 보통 모든 화학염료는 분산염료 그리고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대부분의 하나에서 최소 하나에서 2개, 3개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염료들은 그 용해도는 좀 차이 나겠지만도 그 용해도만큼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보면 정확하게 물에 완전히 녹습니다. 근데 천연염료 구조를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락이라든지 꼭두순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우리가 분석해서 그 구조를 봤지만도 단 하나의 수용전기 술폰 SO3H기를 가지고 있는 함유 그 구조상에 술폰기가 거의 안 나타나요. 그러면 뭐냐? 대부분의 OH기, OH 하이드록실기, 대표적으로 침수전기죠. 침수전기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천연염료는 화학염료 수용전기가 있지만도 천연염료는 가장 대표적인 대표적인 게 OH- 이걸 하이드록실기라고 하고 알코올기라고도 얘기하고 친수생기라고도 얘기해요. 천연염료는 대표적으로 OH기의 구조로 막 둘러싸여 있어요. 대부분의 그 천연염료가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물하고는 친하겠지만도 물이 있으면 이 염제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열수 추출을 할 때 용출되어 나오는 이유가 OH기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용출은 돼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100% 수용성 물에 녹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침수성기가 많기 때문에 색소가 열수 추출이든 그냥 그 찬물에서든 오랜 시간을 두면은 색소가 녹아서 용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농축분말이라는 염료, 천연염료를 아무리 고농축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열수 추출하는 거하고 농도 차이는 나겠지만도 염료 구조 차이는 절대 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꼭두선이를 꼭두선이 뿌리를 우리가 열수 추출로 우려서 내는 거나 파인하게 정밀하게 밀로 갈고 고농축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고농축 염료도 구조는 똑같아요. 그럼 그 구조는 뭐냐? 성기가 하나도 없는 침수성기로 잔뜩 쌓인 알리자린계 색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 알리자린 색소의 대표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두선이 예를 들어 보면 이 꼭두선이는 알리자린계 색소예요. 그럼 이 알리자린계 색소의 대표적인 구조는 방향족 단화수소물 중에서 벤젠, 나프탈렌, 안트라키온계 있는데 안트라키온계의 기본 배대에서 알리자린계 색소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 구조에도 마찬가지로 물론 락도 있고 오메자도 있고 다 있겠지만도 이 구조가 꼭두선이의 알리자린계의 대표적인 구조예요.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친수성기 OH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단 곡두세리뿐만이 아니고 오벨자도 마찬가지고 락도 마찬가지고 메리골드도 마찬가지고 인디고는 단일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도 그거는 또 다른 염료 종류의 또 다른 별개 바트 근전 염료라고 이렇게 분류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연염제라고 알고 계시는 것들이 물론 많은 물에 용출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수용성으로 알고 있지만도 실제 구조적으로 측면에서 볼 때 수용성 염료라고 얘기는 아니고 친수성기가 많은 염료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농축 염료를 사서 많은 물에 이렇게 용해를 시키고 분산을 시켜도 교반을 수도하면 금방 스레치가 안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또 화학염료에 수용성기가 있는 구조를 가진 것들은 막 그 용해도에 맞춰서 물에 녹여내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절대 밑에 스레치가 가라앉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용성 염료, 친수성기를 띈 염료들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수용성 염료를 하더라도 오랫동안 용해해 놓은 거에는 용해에는 용기 또는 비크 벽면에 스컴 현상이 일어나요. 스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 비크에 수용성 염료를 오랫동안 완전 용해를 시켜놨는데 나중에 이 염료를 따르고 났을 때 이 비크 벽면에 염료가 이까지 녹았다는 그 자국이 물자국처럼 이게 생겨요. 이런 현상을 스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천연염료하고 화학염료 비교를 해봤을 때 구조적으로 여기서 차이 나고 그리고 단일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최대 흡수 파장 농도를 정확하게 화학염료는 측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천연염제는 최소한으로 단일 염제라고 하더라도 그걸 분석을 해보면 지표 물질이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최소 3개에서 5가지 정도로 혼합되어 있는 색소가 혼합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 천연염료는 화학염료는 정확하게 그 원단 소재에 맞게끔 염색이 정확하게 많이 되는 반면에 천연염료는 여러 가지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표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천연염료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소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결국 천연염제가 단층 밖에 있는 염료가 아니고 보통 일반 사람들은 폴리에스테르 섬유에는 천연염료가 염색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염색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염색하면 물론 합성염료에는 염색이 되는 게 아니고 오염되는 정도로는 되겠지만도 실질적으로 고압 염색기에서 천연염료를 하면 합성 폴리에스테르 섬유에도 충분히 균일 염색이 조금만 맞춰주면 가능하다. 조금 전까지 이제 그 화학염료하고 천연염료 구조 특성, 수용성이냐 친수성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정적으로 이제 천연염료를 우리가 정확하게 균일염을 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염료의 농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염료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염료 양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그런데 그 초점이 있어요. 설명하는 목적이. 그런데 현재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천연염료는 피해물 무게 대비 열수 추출로 한 그 염료 사용량을 거의 1:1 내지 안 그러면 20% 30%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천연색소도 정확한 농도 측정, 흡수 파장을 최대 흡수 파장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천연점료도 표준화 농도를 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그 기반으로 모든 염료는 기본적으로 사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 공식을 제가 간단하게 적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천연염료를 사용할 때 매염제, 그럼 이게 매염제에 따라서 색상이 달라지는데 다색성인지 단색성인지 그리고 이온성이 있는데 이온성도 네 가지 중에서 대표적으로 천연염제 중에서 마이너스 이온, 플러스 이온, 이온성을 띠지 않는 것 그리고 양쪽 다 이온성을 띠는 그런 염제들이 있는데 그걸 설명하고 오늘 수업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정한 염료량을 본인이 염색하고자 하는 농도만큼 어떻게 계산을 해서 염료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적어드리겠습니다. 이 공식은 정확하게 염료의 사용량 그리고 염료 자체의 농도 그리고 본인이 염색을 하고자 하는 농도를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염료 사용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선 염색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피연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피연물을 얼마나 사용할 건지 그 피연물의 무게 또는 원단 무게 피연물 무게 곱하기 본인이 염색하고자 하는 염색 농도 분의 사용하는 염료의 농도 이러면은 염료 사용량이 나와요. 이 공식은 이미 합성염료에서는 화학염료에서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염료를 사용하고 염색 농도를 우리가 오다를 줄 때 몇 프로 염색. 근데 대부분이 지금 해외 바이어들은 산업화된 천연염색 원단을 사갈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천연색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파스텔 톤, 아주 시각에 저자극이 되고 피부에 저자극이 되는 그런 파스텔 그런 색상을 많이 원해요. 진하고 화학염료도 마찬가지로 엄청 진한 염색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채도로 백신 염색 농도를 높게 한다 그래도 5% 이상은 잘 안 하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천연염색도 마찬가지로 보통 3% 정도의 염색 농도를 그 이하를 원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기계 염색으로 대량 생산을 했을 때 산업화로 적용을 했을 때 천연염색의 품질하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핸드메이드로 한 천연염색의 품질은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천연염색 한 거하고 그 다음에 화학염료 염색 할 때 염료를 얼마만큼 사용할 건지 그거는 이 공식에 중에서 염료 사용량을 정확하게 계량하셔서 한 번에 염색을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라도 정확하게 염료를 계량해서 정확한 농도로 하시면은 언제든지 같은 조건에서 균일 염색이 충분히 된다. 그리고 저번에 수업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후처리 공정에서 소핑 공정을 반드시 처리해 주게 되면은 물 빠짐이 없다. 그리고 일반 겔레도는 마찬가지로 어차피 일반 겔레도는 보통 천연염제는 일반 겔레도가 약하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천연염제의 그 자체적으로 물론 전부 다가 일반 겔레도가 좋다고는 얘기 안 하지만도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색만 있어도 몇 가지 그 염제들은
화학연료 못지않게 일반 계열도가 4급에서 4급 또는 3급 이상 나오는 염제들도 많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석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반 계열도 자체도 좋아요. 그리고 아무리 일반 계열도가 나쁘고 한다 하더라도 세탁 계열도 물 빠짐이 없는 그런 계열도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라도 반드시 쇼핑 공정을 처리를 해줌으로 해가지고 물 빠짐 걱정 없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식은 여러분들 잘 읽어 두시고, 그 다음에 화학연료를 이거는 화학연료를 저는 오랫동안 직접 제조도 하고 생산도 하고 연구 개발도 해봤는데, 화학연료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천연연료로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천연연료가 여러 가지 지표 물질로 단일 염제를 하더라도 실제 분석을 해보면은 한 염제에서 최소 3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염제로 혼합돼 지표 물질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선 단색성인지 다색성인지를 실질적으로 매염제를 바꿔가면서 해봐야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새로운 이름 모를 또 좋은 염제가 있으면 이거는 간단한 테스트로 이게 단색성이고 다색성이고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화학염료를 만들 때 화학염료를 만들 때 취한 반응을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취한 반응을 시키는데, 취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기하고 또 다른 조색단을 결합을 할 때 사용하는 그 반응이 취한 반응인데, 쉽게 말해서 자리 바꾼 반응이에요. 그럼 이 자리가 완전히 여기서 여기까지 완벽하게 다 바꿔지느냐를 확인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화학연료에서 얘기할 때는 스포 테스트라고 해요. 스포 테스트는 화학연료에서 취한 반응이 일어난 정도 또는 진행된 정도를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인데 이 스포 테스트를 제가 그 천연염료의 다색성, 단색성을 확인할 때 제가 응용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요. 그걸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선 스포 테스트는 예를 들어서 천연염제로 염색을 하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매염제가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매염제는 알루미늄 명만하고 명만과 철 여기 2가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연염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배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은 오배자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은 오배자도 다색성이다, 알루미늄 명만이나 철의 색이 서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다색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겠지만도, 실제 이걸 모르는 염제를 여러분들이 이게 다색성이냐 단색성이냐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은 철도 염색해보고 멤버들도 염색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만 또 간단한 테스트로 이 염제는 다색성이다, 단색성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테스트가 이제 스포 테스트를 응용하는데, 우선 매염제의 용액이 필요해요. 철이든 알루미늄 매염제 용액. 매염제 용액은 5%에서 10% 정도의
그 용액을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 이제 두 가지는 뭐 철 용액, 그 다음에 명반 용액, 명반이나 알루미늄 명반 용액, 이 두 가지를 준비하셔가지고 그리고 천연염제, 예를 들어서 오배자 용액, 이렇게 용액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용액으로 준비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하냐면은 보통 우리가 원단에다가 이제 염색을 할 건데, 이 테스트를 원단에 하면은 이 용액들이 바로 원단에다가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 흡수 여과지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흡수 여과지 또는 크로마토그래피 용지가 있는데, 흡수 여과지에 준비하셔가지고 매염제를 우선 오배자 용액을 흡수 여과지의 가운데다가 몇 방울 떨어뜨리세요. 그 몇 방울 떨어뜨리면은 이 오배자 용액의 그 용액이 이렇게 여과지 끝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여액이라고 하는데, 여액이 이렇게 흡수 여과지 쪽으로 계속 번져나가요. 그리고 이제 아까 준비한 그 매염제 두 가지 용액을, 여기에는 여기에는 한쪽 기퉁이에는 알루미늄 매염제를 용액을 떨어뜨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액들이 퍼져나가요. 여액들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고 여기도 여액들이 퍼져나가요. 그러면 염제 용액이 퍼져나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매염제 여액이 퍼져나갔을 때 딱 마주치는 점에 색깔이 나타나요. 양쪽 다 여액이 퍼져나갔을 때 색깔이 나타나면은 어차피 알루미늄, 철, 매염제 두 가지 색깔이 다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럼 이거는 이 염제는 다색성 특성을 띠고 있다. 스포 테스트로 이렇게 간단하게 굳이 염색을 일일이 다 안 해봐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다색성 특성을 띠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데 두 개가 이렇게 염액을 이제 다른 오배자 말고 다른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시다가 또 다른 거에서 염제를 구해왔을 때, 그 염제 용액을 떨어뜨려 봤을 때 철에는 이 여액하고 그 다음에 철 여액하고는 색깔이 나타나는데, 알루미늄 면만에는 색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거는 단색성이라고, 염제는 단색성 특성을 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포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어떤 이름 모를 염제, 괜찮은 염제를 구해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게 우선 이게 철이든 알루미늄이든 어떤 색상으로 나올까를 궁금해 하실 건데, 그걸 일일이 염색할 필요 없고 이렇게 간단한 스포 테스트를 하셔도 이 염제가 단색성인지 다색성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은 화학염료로 만들 때 취한 반응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는 체크 포인트인데, 제가 천연염제 쪽으로 응용을 해본 거예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천연염제는 여러 가지 최소한도로 천연염제는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 물질이 최소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또는 혼합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런 특성 때문에 천연염제는 보통
그래서 이 지표 물질 최소 세 가지에서 5가지 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어떤 성질이냐면은 화학 염료로 빗대어 봤을 때 우선 반응성 염료 소재도 염색이 되고 그 다음에 합성 염료인 분산 염료 특성, 그 다음에 직접 염료, 그 다음에 산성 염료, 기타 황화 염료 등등으로 이런 화학 염료의 이런 소재, 각각의 반응성 염료, 분산 염료, 직접 염료, 산성 염료, 황화 염료 이런 소재의 염색이 될 수 있는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천연염색은. 화학 염료는 반응성 염료는 면 전용의 그거 분산 염료는 폴리에스테르, 합성 염료 전용 염료고 직접 염료나 산성 염료는 나일론, 면, 파이버, 종이 이런 데에 전용으로 쓰는 염료고 황화 염료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소재 쪽에 염색을 하는 그 특성이 있는데 천연염제는 그 하나 가지고 지표 물질이 최소 3가지나 5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색 레시피나 조건이나 염색기 선정 그런 선정만 잘 하면은 충분히 화학염료, 합성염료, 분산염료 특성을 띌 수 있기 때문에 염색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천연염제의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천연염료는 항상 강조하는 게 이온성이에요. 이온성의 종류는 최소 4가지가 있어요. 크게 분류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이온성, 그러니까 음이온이라고 해요. 음이온성. 그 다음에 플러스 양이온성, 카티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이온성을 띄지 않는 이온성이 없는 난이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양쪽성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양쪽성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성 이온성을 다 가지고 있는 염제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실험하기는 물론 화학적으로 음이온성, 양이온성 이걸 분석하고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시험 방법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결합이 되면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매염제가 물에 녹게 되면 플러스로 띄게 돼요. 그리고 색소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이온을 띄는 색소에다가 우선 제가 그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음이온성 염제는 치자, 오배자 이 정도. 그 다음에 대표적 양이온성 저는 보통
대황, 대학묘토로 황벽, 뭐 이 정도. 그럼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를 띄게 되고, 요거는 플러스를 띄게 돼요. 우리가 보면은 이온전도 마이너스끼리는 결합이 안 되고 서로 밀어내요. 그리고 플러스끼리도 밀어내고 결합이 안 되고. 근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결합이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효율이 높은 염색법은 동시 매염이기는 하나 이 이온 트러블이 생길 우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손으로 염색한다 할때라도 염액에다가 매염제를 직접 넣으면 이온성이 틀려버리면 바로 엉켜버려요. 이게 뭐냐? 이온 트러블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아무리 염색을 하고 이온 트러블이 일어나거나 없어지지가 않고 염색을 했을 때 잘 안 되거나 얼룩이 잔뜩 생겨요. 이게 이온 트러블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뭐 이런 음이온성 염제, 양이온성 염제를 솔루션을 아까 스포 테스트처럼 솔루션을 용액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이 염제를 이온성을 알라고 했을 때 미지의 염제도 여러분들이 용액으로 만들어서 각각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대표적인 것들하고 섞어보세요. 조금씩 섞어보면은 트러블이 생기면은 이온 트러블이 생기면은 플러스 이온을 염제에다가 이 용액을 섞었는데 막 결합이 돼요. 그러면은 이 미지의 염제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플러스 이온을 띠고 있는 염제를 여러분들이 용액에다가 미지의 용액을 타서 했을 때도 반응이 없다. 결합이 막 엉키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 염제는 플러스 이온을 띠고 있거나 이온성을 띠지 않는 그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판별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이제 이번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섬유원단의 시험포 중에서 표준 시험포 중에서 멀티파이버라는 섬유가 있어요. 멀티파이버. 다중 또는 다중 섬유라고 있는데 이게 종류가 6가지 종류의 섬유로 되어 있는 게 있고 12가지, 15가지 쭉쭉쭉 있는 그러니까 한 원단에 최소 6가지 이상 이 섬유들이 같이 편집 교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하나의 원단으로 이루어진 섬유를 멀티파이버라고 해요. 화학연료에서는 이걸 원래 세탁 오염, 변태 겔레도 오염 겔레도를 측정할 때 같이 넣고 측정을 하는 시험포인데 천연염제도 천연염색할 때도 이 멀티파이버를 처음 매염할 때부터 같이 넣고 똑같이 염색을 하면은 최소한도로 6가지 염료, 6가지의 섬유 원단 조직별로 똑같은 염제를 하더라도 나타나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럼 이거 하나 가지고 일일이 면, 울, 아세테이트, 나일론, 폴리아마이드, 폴리스테루 이 6가지 섬유의 일일이 염색을 안 해봐도 꼭두선이 염제를 하나 가지고 이 다중 염색포에다가 염색을 해버리면은 색의 어느 정도의 염색 정도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물론 화학연료에 오염 또는 이염, 겔레도를 측정하는 시험포인데 천연염제에도 여러분들이 이걸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굳이 제가 화학염료하고 천연염료하고 비교 구조를 기본적인 구조 비교를 설명해 준 이유가 뭐냐면은 천연염료가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화학염료보다 단점은 많겠으나 그 반대로 장점도 많다. 잘만 이용하면은 하나의 염제 가지고 여러 가지 섬유에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염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걸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계속 동영상을 이해가 안 됐으더라도 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뭐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도 자주 보시고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다음 또 수업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